시청자 여러분, 이번 설 연휴 기간 정책이 많이 하셨습니까? 다음 대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 이런 얘기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 소식, 설 연휴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좀 먹었습니다. 네, 기간이 길기는 길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다음 대선 시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아니겠습니까? 언제 결정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오늘 임기가 끝납니다. 오전 11시에 퇴임식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헌법, 국민, 역사라는 세 가지 거울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한철 소장이 검사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5대 헌법재판소장이고요. 2011년,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헌법재판관이 됐고,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습니다. 재물포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23회 사법고시 합격. 연수원 교수는 13기가 되겠네요. 네, 연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과 동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박한철 소장이 얘기한 말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헌법, 국민, 역사. 이 세 단어를 강조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한철 소장은 빨리 끝내야 된다는 소신을 지난번 마지막 공개변론, 직접 주재한 공개변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언제쯤 결정 날 걸로 보세요? 저도 역시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헌법, 또 여기에다 국민, 역사라는 세 단어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우선 직무정지 상태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장기가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문제다라는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정말 비정상적인 상태를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다만 이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원칙이었죠. 그래서 오늘 퇴임하기 전 한 일주일 전쯤에도 이미 그런 의견을 피력해가지고 이제 조기에 결론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여기다 헌법은 당연히 헌재이기 때문에 헌법을 기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둬야겠지만 여기에다가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또 국민들이 상식으로 봤을 때 맞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야 된다. 이런 게 돼 있겠고 또 이 판단이 우리 역사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여러 가지 소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상당히 적절한 세 단어를 화두로 던져주고 퇴임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희 부총장께서는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이제 재판소장 권한대행 맡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는 결정 날 걸로 보십니까? 저는 현재의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현재 재판소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입장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지난 9차 변론 때 박한철 소장이 이야기했던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퇴임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상황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이 상황 자체를 국정고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월 13일 이후로 미뤄진다 그러면은 정치적 일정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고 정치권은 그 상당한 이제 소용돌이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리하게 이제 작용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해서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변호사들의 저는 동반 사퇴를 하겠다. 라는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인 신청에 대한 물량 공세를 하겠다, 이런 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점들인데, 첫 번째로 변호사들의 동반 사퇴. 이건 이중한 박근혜 대통령 쪽 변호사가 밝혔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이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죠. 왜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헌재법 제25조 변호사에 대한 강제주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인의 경우에 변호사 선임하지 않을 때에는 탄핵 심판 청구라든가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뭐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서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대통령이 사인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헌재법 70조에서는 이 부분에 국선 변호사를 또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인용이 될 부분이냐라는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에서 변호사들의 동반 사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부분,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의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39명을 무더기 정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 10명만 빼고 29명은 다 기각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헌재 재판소에서는 재판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자기 변호를 했을 경우, 이게 어떤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를 가정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느냐, 또 하나는 과연 탄핵 소추안, 탄핵 심판 사건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공개 변론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 어떤 얘기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수현 전 의원과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김종인 대표 같으신 분이 그런 탈당을 권유하는 등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으로 보면 제3지대를 이끌고 갈 동력이 개헌을 고리로 한 것과 그다음에 사람인데 지금 개헌 동력도 떨어져 있고 반기문 총장 등의 지지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사람에 대한 동력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쨌든 만나긴 만난 거죠? 네, 25일에 만났다고 그러고요. 안희정 지사 측에서 그러니까 설 연휴를 맞아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탈당 권유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도 팩트로 확인이 되나요? 어떤가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소위 그 50대,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50대니까 50대 후보들이 모여서 좀 대선 과정에서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그동안에 김종인 의원의 지론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여기 이걸 미루어 보면 결국은 사실상 탈당을 권유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양측은 모두 탈당을 권유한 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탈당 권유와 관련해서는 팔짝 뛰었습니다. 전혀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다. 상식으로 판단해보면 알 것 아닌가. 김종인 전 대표가 참 언론, 기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평소 표현하는 것도 보면은 기자들이 좋아하게 표현을 해요.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얘기 안 하고 쫙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 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석현 의원의 경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약에 탈당을 권유한 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해당 언론에 항의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논란이 나왔을 경우에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좀 도움이 안 되는 쪽은 오히려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지금 민성기 기자 지적한 대로 50대 젊은 층이 서로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했을 법합니다. 그러면서 탈당 관련해서는 제 짐작인데요. 오히려 안희정 지사 쪽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혹시 탈당할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막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안희정 지사 쪽이든 아니면은 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든 간에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탈당까지 갔을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껴안으려는 그런 태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지사 쪽에서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 50대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사실상의 탈당 권위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논란이 되면은 김종인 전 대표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표적인 정당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계속해서 수많은 이 부침이 있을 때도 자신은 한 번도 민주당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자랑하는 후보인데 나갈 일이 있겠어요? 뭐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정당 정치를 강조해온 그동안의 입장에서 볼 때 탈당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50대 얘기를 하는데 50대 누가 있죠? 이번에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지금 중에? 50대는 뭐 유승민 의원 만으로 50대 쳐야 치고. 아마 유승민 의원은 50대일 예, 거예요. 만으로 50대가 쳐야. 들어가게 되는 59살. 거죠. 예. 예, 들어가게 되는 건 남경필 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그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따지고 보면요. 이재명 시장은 왜 뺍니까? 이재명 시장도 예, 들어가게 50대인데. 되는 예. 거죠. 그 따지고 보면은 반기문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전부 다 50대 기술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 이 정치를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좀 김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보도가 나옴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기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다 그러면 김이 빠진 것 같던데 어쨌든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러한 배경은 현재 일고 있는 국민적인 정치에 대한 편익 현상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감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정치가 확실히 달라져야 되고 개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국민적인 바람이고 그에 대한 니즈라 그러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충분히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치 세력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있어주고 그것이 세력화되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가는 과정인데 50대의 기수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치 개혁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부분 요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뭔가 아젠다가 던져줘야 된다. 그래야만 세력화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제 정치력을 기반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혹할 수 있는 아젠다를 던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뭐 정치력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괜찮다고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더해질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2월 국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헌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동력 작용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실현 가능성도 없지 않겠나 이런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인태 전 의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유인태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깝긴 하지만 김종인 의원은 유아 독선적인 스타일이어서 정당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의 저 움직임에 동의하고 동조해서 같이 움직일 차기 주자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김종인 전 대표가 워낙 성격이 강하셔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뭐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이러기가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지금 제3지대론을 보면 보수 쪽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따로 두 개의 흐름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스몰 텐트 두 개가 같이 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모이지 않겠나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김종인 대표가 좀 가운데 서가지고 뭔가 가운데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면은 김종인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단 말이에요. 예, 자제 결행할 수 탈당했을 있을까요?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서 직을 잃게 되는 게 이후에 김종인 대표 행보에 오히려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네, 비례대표로 5번까지 전국구하고 비례대표로 5번까지 하게 되면서 셀프 공천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했던 말이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였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번에 50대 기술원이든 아니면 개헌 필요성이든 간에 제기하면서 의원직을 그만둔다면 그만큼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나서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주변에 환경만 된다면 의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기술원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본인의 그런 의지와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움직임이 주로 이제 개헌을 거리려 한 움직임이었었는데 지금 던진 50대 기술원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이전에 표창원 의원이 정치인 65세 정년설을 얘기했다가 조금 논란 끝에 들어가 버렸는데 50대 기술원 뭐 새로운 좀 관심거리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이 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문재인 대세론을 깨기 위한 이 다른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세론 꺾기 위해서 설 연휴에도 차기 주자로 꼽히는 분들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김종필 전 총리 만난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언론에.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 했다고 합니까? 일단 뭐 오늘 얘기 흘러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소위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사드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뭐 전제는 붙어 있긴 하지만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우려를 표명했다는 건데 보수 진영 전체가 아마 이번 대선에서 안보관을 가지고 소위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쓰겠다. 이런 어떤 공감대 같은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김종필 전 총리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한마디 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정말 백성들 좀 편안하고 나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하시면서 국가 안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북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면서 국가 안보, 국방 좀 튼튼하게 잘 지켜달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게 세배하는 모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보수 후보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이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얼마든지 단일화할 용의가 있다. 뭐 반기문 전 총장도 다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간 건 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괜찮은 행보였다라고 보아집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보수의 적자, 보수의 적통성 이런 것을 이제 좀 이어받고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상당한 오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각에서 나온 그런 오해 소지도 뭐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안보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김종필 총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메시지를 전달줘야주는 그 안보에 있어서는 나는 적자다. 이 보수적 관념 안에 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언제든지 뭐 보수 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은 결국 이제 대권 후보로 가기 위한 본인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분열되고 갈라진 보수에 대한 통합 이런 부분들 원론적으로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쇄신시키려는 그리고 여기 보수 전체 전 진영에서 조금 도외시되고 배타적인 그런 분위기를 희석시키기 위한 본인의 진정성을 좀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 봐야 되겠죠. 유승민 의원의 경쟁력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마 반기문 전 총장과 경선을 하는 경우가 되면 워낙 보수의 색깔이 유승민 의원이 뚜렷하고 그러면서도 또 지난 원내대표 연설 보면 경제적 또 복지적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둘이 맞붙어가지고 하면 상당한 상승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릴 수 있는 게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연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최근 행보를 보면 조금 그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는 쪽이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하고 대통령 탄핵 지금 심판 중에 있는 최근 전국 상황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뭔가 새로운 화두를 원하거든요. 변화를 원하고. 정권 교체든 무슨 패권 청산이든 시대 교체든 정치 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좀 특이하게 보수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 전 이상희 부총장 얘기했다시피 혹시 본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보수를 대표하는 세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 대표를 자임하는 쪽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쪽도 삼지대 쪽보다는 좀 보수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승민 의원은 뭔가 새로운 변화보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공백 상태에 있는 보수의 중심 세력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설 연휴 기간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어요. 정운찬 전 총리와 만났죠. 두 사람의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공동 발표문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회동에 성과가 있었다. 둘이 좀 교감을 많이 했다. 이런 걸 뜻하는 것 같고요. 둘이 논의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소위 정치공학적인 연대가 아니라 결선 투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선 결선 투표. 네, 경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동반 성장이냐 정의로운 성장이냐. 이게
결국은 같은 얘기다. 그래서 의기투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운천 전 총리가 서울대 총장을 할 때 안철수 교수가 카이스트의 서울대학으로 같이 들어갔던 그런 인연도 아마 서로가 있을 겁니다. 최근 보니까 저는 반기문 전 총장만 행보가 좀 애매한 상태고 나머지 밖에서 그동안에 제3지대를 거론했던 사람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상당히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뭔가 연대를 지금 모색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측,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반기문 전 총장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가 들어온 뒤로는 오히려 반기문 전 총장하고는 좀 거리를 점점 두고 있는 것 같고 손학규, 정운찬 이렇게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대체로 지금 그쪽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전에 이미 선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운천 총리의 경우도 기존 정당에 들어가겠는데 패권이 아닌 세력에 들어가겠다라니까 상대 기자가 질문했을 때 모든 정당이 나름대로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덜 패권적인 정당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국민의당과의 결합 가능성을 상당히 얘기를 했고요. 이미 또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도 당으로 직접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연대를 모색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가는 쪽이고요. 김종인 전 대표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다만 지적했다시피 반기문 총장이 뭔가 제3지대론에서 귀국하면은 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았었는데 3지대 구성에서의 구심점커녕 본인의 지금 지지도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빅텐트론에서 조금 망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도가 조금 변수가 됐어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얘기하셨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조금 있다가 오후 3시에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해요. 입당이냐 창당이냐 향후 정치행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상희 부총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오늘 오후에 예정된 기자간담회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독자 세력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을 입장을 계속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아니면 입장을 선회해서 기성정당으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글쎄요 독자 세력을 한다라고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나 입장 선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입증을 다진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힘에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독자 세력이 성공하려 그러면은 본인의 상품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지지도를 높고 그래야 러브콜을 할 수가 있고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는 입장인데 기국 후에 그런 행보 자체가 지지도 상승을 정체시키거나 또는 하락시키는 그런 국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독자 세력을 시키는데 상당한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독자 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그 독자 세력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새누리당의 충청권 의원이라든가 비박진이 좀 더 흡수를 해서 합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무소속으로 그게 나와서 아직 앞이 또 얘기는 안 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비박진영이라든가 충청권 의원들이 그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기성정당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갑자기 입장 선회하기가 좀 난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원론적인 그런 얘기에서 결국 뭔가 정책으로 화두를 던질 만한 그런 얘기들을 발언을 하는 걸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 움직임까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 모든 움직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세론을 꺾기 위한 다른 주자들의 고민 이런 것들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설 연휴 마치고 와서 한층 자신감에 붙은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세론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 문재인이 대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대세 맞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저 문재인을 지목하는 것이 좀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심은 호남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영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런 얘기 본인 입으로 직접 하기가 쉽지 않은데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 얘기 듣고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웃음도 띄었습니다. 제가 집권하면 정권 교체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만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묻어나오는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함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예,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가 본인의 대세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대세더라 이런 말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적했다시피 자칫하면 교만함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대세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확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본인하고 1대1로 대결하면 이길 자신이 100가지 넘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문제는 과연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문재인 전 대표하고 대결하는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얘기한 대로 1대1 구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자 구도로 갈 것인지, 지금 봐서는 1대1 대결 구도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컨대 유승민 바른정당 소속의 움직임이라든가 보면은 조금 다자 구도가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의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합 집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세론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 또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그동안 잠잠하던 새누리당 안에서 조금씩 우리도 대통령 후보 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상자, 대선 후보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10% 남짓한 그런 지지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보수와 우리 당을 향해서 한번 대선에 나서서 책임을 한번 다시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민심의 변화, 이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이제 우리 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도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그런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가 임명진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를 낸다. 그 대선 후보가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저는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염두에 둘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그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만약에 유력한 후보를 못 내는 정당은 이른바 불임 정당은 발언권도 없는 거니까 지금 보수 내부에서 소위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 속한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뭔가 좀 유력한 후보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실제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후보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 게 새누리당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하려면 언제까지 그만두면 되는 거죠? 원래는 30일.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권한대행이 그만두게 되면, 물론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런 거죠. 네. 권한대행이 그만두게 되면 권한대행의 대행은 누가 합니까? 그 자리 임명해야 되는 거죠. 부총리, 선임 부총리 중에 하게 되는 건가요? 선임 부총리가 하게 되는 거죠.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런 유력한 여권,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황교안 대행 측의 움직임입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이 얼마 전에 이 황교안 권한 대행의 출마 움직임과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말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미친 짓이다 그랬더니 황교안 대행 측에서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SNS라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품격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거고요. 얼마 전에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이 또 마찬가지 얘기를 했다가 황교안 대행 측으로부터 바로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런 브리핑을 한 적도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민생 현안에만 집중하라는 저의 대변인 브리핑이 나간 후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바른정당이 나에 대해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장제원 의원의 생각인가? 논평을 장제원 의원이 직접 쓴 것이죠. 라며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대변인에 대한 훈계 전화가 다양한 방식의 소통입니까? 황교안 대행이 출마 얘기 관련해서 부인하지 않고 자기와 관련된 얘기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오히려 본인하고 입장이 다르면 반박도 하고 있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새누리당을 배경으로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면 3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직무 대행을 그만두면서까지 새누리당의 후보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지만은 막상 대통령 직무 대행을 그만두고 후보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해 부총장은 물리적으로 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죠. 30일 만에 30일 두고 사퇴를 해야 되고 30일 만에 또 권한대행, 딱 한 달 정도 할 권한대행을 본인 스스로 임명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동의가 얻기가 참 힘들 것 같고요. 결국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새누리당이 황교안을 활용한 지렛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새누리당의 이런 희망, 소망을 받아들일지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세 분은 고생 많으셨습니다.